네, 이렇게 해서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 그리고 표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뭐예요? 인간 또는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를 부여하는 절차를 우리가 측정이라고 부르죠. 이는 경험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한 수단이 됩니다. 뭔 말이냐 했더니 경험의 세계, 우리가 현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뭐를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정의를 알아보면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건의 숫자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사물의 속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물의 속성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들, 일련의 규칙들에 따라서 숫자를 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특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어쨌든 뭐예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에 숫자를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을 측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울로 몸무게를 측정해. 킬로그램 단위겠죠? 또는 내 키를 측정해. 센티미터 단위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 뭐 점수로 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능 지수를 측정한다 할 때는 또 IQ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측정을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의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본질 측정. 본질 측정이란 말 그대로 사물의 특성, 본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예로는 물체의 길이라던가 무게, 부피 같은 거, 이거 정말 본질적인 거죠? 그런 걸 측정하는 거를 본질 측정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이상적이고 충실한 측정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두 번째로 유도 측정. 유도 측정은 뭐냐면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서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예를 들면 밀도 같은 거. 밀도 뭐예요?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에 따라서 정의되는 거죠. 부피라는 것, 본질 측정. 질량이라는 것, 본질 측정. 이 두 가지를 관련시켜서 우리가 측정을 한 거죠. 이런 밀도 같은 게 유도 측정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도 측정은 자연과학, 방문과 같은 밀도 같은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으나 사회과학에서는 아무래도 찾아보기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임의 측정 보시면 임의 측정은 뭐예요? 어떤 사물의 특성과 그 측정값 간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측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특성이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임의 측정은 당연히 객관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근거에 가정하고 의존한다. 이런 특성을 보면요. 굉장히 간접적이죠. 본질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작적 정의가 뭐예요? 연구자가 스스로 개념 같은 것을 이 측정 내에서 정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연구에서 X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조작적 정의에서 X는 그 뜻이 원래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더 많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로만 규정되는 거.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측정의 오차라고 써야진 거 보이시죠? 측정의 오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측정 도구의 오차가 나타날 수 있고, 측정 과정의 오차. 그 다음 또 뭐예요? 피검사자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측정 도구의 오차는 뭐예요? 측정 도구 자체의 결함이나 부정확성 때문에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 즉, 내가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저울 자체가 고장났어. 그럼 측정 도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나겠죠. 또는 그 사람이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측정 도구의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측정 과정의 오차는 뭐냐면 측정 도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측정 과정의 잘못으로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측정 과정 오차다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검사 시간이 부정확했다던가 미숙한 측정 기술 또는 채점이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경우 측정 과정에 오차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피검사자 오차가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피검사자의 측정받는 심리적 속성 자체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의 특이성 등으로 인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지능, 학력, 흥미, 태도 등 이런 검사 받을 당시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한 거야. 뭐 시험을 보고 싶은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럼 능력만큼 실력이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 또는 얘가 뭐 오토바이 소리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는데 확 났어. 학생이 확 긴장해서 시험을 망쳤어. 이런 경우는 이제 피검사자의 오차가 있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의 유형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란 뭐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점수 체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측정 결과는 숫자로 표시되지만 같은 숫자라 할지라도 어떤 척도냐에 따라서 그 측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도 제한받고 해석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이냐 했더니 척도의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척도에 따라서 해석 방법도 다르고 또 응용 방법도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명명척도. 명명척도가 뭐예요? 단지 그냥 개별 단위를 구분하는 분류 체제일 뿐이야. 숫자를 쓰긴 썼는데 숫자가 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주의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범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의 등 번호, 그게 어떤 숫자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죠. 그냥 A라는 선수는 1이라는 등번호, B라는 선수는 18번이라는 등번호,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일 뿐인 거야. 그 사람 나타내는 범주일 뿐인 거죠. 따라서 어떤 그런 척도에 따라서 수리적 계산, 더하기 빼기 이런 게 가능해요? 무의미하겠죠. 명명척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두 번째로 서열척도. 서열척도는 측정 대상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사물이 가지는 특성의 대수 또는 장단 이런 것들을 기준에 의해서 서열을 부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열. 예를 들어 뭐가 있겠냐 했더니 반석차 같은 거 1등부터 35등까지 쫙 나열했어요. 이건 어떤 숫자적 의미는 갖고 있죠. 물론 1등이 제일 잘한 거고 35등이 제일 못한 거 이렇게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5등 점수하고 34등 점수 더한다고 1이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감승제는 안 된다. 어떤 평균을 구하거나 숫자적 수리적 계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등간척도. 등간척도란 일정한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고 각 측정 단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해.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예를 들어 보면 쉽죠. 온도 같은 거. 온도 같은 거 뭐예요? 19도, 18도 이렇게 했죠. 18도와 19도 사이의 간격이 19도와 20도 사이의 간격과 같죠. 각각 1도씩. 즉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고 그러나 뭐예요? 절대 0점. 절대 0점이 있어요.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이제 0이 정말 0인 거야. 0이 아무런 것도 없는 거.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아니죠. 온도 같은 경우 0도가 온도가 없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0도라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규정을 해놓은 거죠. 즉 절대 0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0점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가감, 이런 계산에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5도와 4도를 합한 것이 9도만큼의 온도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등간 척도부터는 가감의 계산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비율 척도 보면은 비율 척도란 이제 명명, 서열, 등간 척도 방금까지 배운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또 뭐까지 갖고 있어? 절대 0점을 갖고 있어서 숫자 사이에 비율성까지 있는 척도를 말해요.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길이 같은 거, 무게 같은 거, 시간. 여기서 뭐 길이에서 0cm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절대 0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절대 0점의 받는 척도를 비율 척도라고 하고 숫자 사이에 수리적 계산이 가능해진다. 뭐 3cm 더하기 5cm가 8cm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척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척도의 구성을 볼게요. 첫 번째 라이커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오수급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커트 방법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심리검사 같은 거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진 거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라이커트 척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주급 방법은 뭐냐 했더니 방금은 이제 딱 5개로 정해놓고 그중에 자기가 뭐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주급 방법은 좀 다른 게 주로 7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했을 때 싫어한다부터 좋아한다까지 그 간격이 7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쪽에 더 가깝게 체크하고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면 제일 좋아하는 칸에 체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등간 척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5주급 방법이다. 이때 라이커트 방법과 5주급 방법이 좀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라이커트 방법은 한계로 정해져 있어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딱 정해져 있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데 5주급 방법은 방금도 싫어한다부터 좋아한다까지 있었죠. 또 딴 게 뭐 있냐면 뭐 나쁘다부터 좋다까지, 작다부터 크다까지, 수동적이다부터 능동적이다까지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5주급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특성과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타당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